넌 평생 쓸모없을 거야. 넌 평생 쓸모없을 거야. 어린 시절 매일같이 들었던 이 말. 가난하고 왜소했던 한 소녀는 학교에서도 동네에서도 늘 무시당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비웃었고 어른들조차 그의 미래를 믿지 않았죠. 하지만 30년 후 그 소녀는 자신을 비웃던 친구들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이번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회장으로 말이죠. 식당 사장이 뛰어나와 90도로 허리를 숙이던 그 순간 친구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놀림받던 소녀는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포기하지 않은 한 사람의 진짜 인생 역전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70년대 말 서울 변두리의 작은 달동네. 이곳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준호입니다. 준호의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남의 집 청소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죠. 낡은 판잣집에서 세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 살았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도 준호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깨끗한 교복을 입고 새 책가방을 메고 왔지만 준호의 교복은 형편이 나은 친척에게 물려받은 것이라 항상 크고 낡아 보였습니다. 신발은 발가락이 비쳐 보일 정도로 해져 있었죠. 야, 거지 왔다. 교실에 들어서면 늘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로 걸어갔지만 그 짧은 거리가 마치 사막을 걷는 것처럼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은 더 참혹했습니다. 도시락을 싸올 형편이 안 됐던 준호는 급식을 먹었는데 반찬 투정을 부리는 아이들 옆에서 남은 음식까지 싹싹 긁어먹는 모습이 놀림감이 되었죠. 쟤 좀 봐. 진짜 배고픈가 봐. 우리 개도 저것보단 잘 먹는데. 체격도 또래보다 한참 작았던 준호는 체육 시간마다 놀림의 대상이었습니다. 달리기를 하면 꼴찌, 농구를 하면 당연히 벤치. 아무도 그를 팀에 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저희 팀에 쟤 빼주세요. 저희만 불리해요. 이런 말들이 마치 칼처럼 준호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수 없었습니다. 울면 더 약해 보일까봐, 더 무시당할까봐 참았죠. 집에 돌아와도 위로는 없었습니다. 일에 지친 부모님은 준호를 돌볼 여유가 없었고 동네 어른들은 저 집 애는 공부도 못한다더라. 나중에 뭐가 되겠어라며 함부로 평가했습니다. 12살 소년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상처 위로 단단한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언젠가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이 될 거야. 밤마다 좁은 방 한 구석에 앉아 준호는 이 한 가지 생각만을 되뇌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준호는 18살이 되던 해봄 큰 결심을 합니다. 서울로 올라가기로 한 것이죠. 엄마, 저 서울 가서 돈 벌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이곳에 남아 있어 봐야 미래가 없다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단돈 5만 원을 손에 쥐고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고향을 보며 준호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올 거야. 서울은 준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갑고 냉정한 곳이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죠. 학벌도 기술도 인맥도 없는 시골 출신 청년을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준호가 찾은 첫 직장은
구로공단의 작은 금속 공장이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쇠를 자르고 납땜하고 조립하는 일. 손은 물집투성이가 되었고 온몸에서는 쇳가루와 기름 냄새가 배어들었습니다. 월급은 35만 원. 여기서 월세 10만 원을 내고 밥값을 빼면 고향에 보낼 돈과 저축할 돈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준호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공장 일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준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새벽 자전거를 타고 아파트 단지를 돌며 신문을 돌리는 일. 손가락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어질 때도 많았습니다. 신문 배달이 끝나면 공장으로 출근하고 공장 일이 끝나면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루에 4~5시간밖에 자지 못했지만 준호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준호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저 친구 저렇게 살다가 쓰러지는 거 아니야? 돈이 그렇게 중요해? 젊을 때 좀 놀아야지. 하지만 준호에게는 놀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니, 놀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죠. 나는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놀 수 있는 건 내가 뭔가를 잃었을 때야.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준호의 통장에는 500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고 그 누구도 응원해주지 않았지만 준호는 오직 자신의 힘으로 이 돈을 모은 것이었습니다. 밤마다 통장을 보며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나는 할 수 있어. 그리고 준호는 그 돈으로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공부였습니다. 3단락 독학의 시간 430-600 약 1500자.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육체 노동만으로는 절대 자신이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요. 머리를 써야 해. 지식이 필요해. 그렇게 준호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바로 독학이었죠. 공장 기숙사 작은 방 한쪽에는 점점 책들이 쌓여갔습니다. 중고 서점에서 산 영어 회화책, 도서관에서 빌린 경제학개론, 무역 실무 관련 서적들. 준호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듯 책을 파고들었습니다. 새벽 신문 배달을 마치고 출근 전 1시간, 준호는 영어 단어를 외웠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다른 사람들이 TV를 보거나 쉬는 동안 구석에 앉아 경제신문을 읽었죠. 야, 준호야. 너 맨날 뭘 그렇게 읽어? 좀 쉬지 그래? 괜찮아요. 전 이게 더 좋아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준호에게 경제학 책은 마치 외계어처럼 어려웠습니다. 영어는 더했죠. 알파벳은 알았지만 문장을 만드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페이지를 읽는데 1시간이 걸리기도 했고 이해가 안 돼서 같은 부분을 10번도 넘게 읽었습니다. 나는 머리가 나쁜 걸까? 역시 나한텐 무리인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수없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준호는 어린 시절 자신을 비웃던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넌 평생 쓸모없을 거야. 아니야.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준호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너무 어려운 책 대신 쉬운 책부터 시작했습니다. 영어 동화책을 사서 읽었고 라디오 영어 강좌를 녹음해서 출퇴근 시간마다 들었습니다. 조금씩, 정말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 달 전에는 이해할 수 없던 문장이 읽히기 시작했고 영어 단어가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왔습니다. 1년이 지나자 준호는 간단한 영어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2년이 지나자 경제신문 기사를 술술 읽을 수 있게 되었죠. 3년이 지날 무렵에는 국제무역에 관한 책을 혼자서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공장 동료들은 신기해했습니다. 준호, 너 요즘 영어도 잘하고 경제도 아는 것 같던데? 학원 다녀? 아니요. 그냥 혼자 공부해요. 대단하네. 근데 그걸 배워서 뭐 할 건데?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더 큰 곳으로 갈 거예요. 25살이 되던 해 준호는 드디어 기회를 잡습니다. 신문에서 작은 무역회사의 사원 모집 공고를 본 것이죠. 학력 무관, 영어 가능자 우대, 성실한 인재를 찾습니다. 준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바로 이거야. 이게 내 기회야. 그렇게 준호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면접장에는 준호를 포함해 20명이 넘는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대학 졸업장을 가진 젊은 사람들이었죠. 준호는 그 중에서 유일하게 고졸 학력의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잠시 주눅이 들었지만 준호는 곧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다르게 준비했어. 나만의 무기가 있어. 면접관은 사장 1명과 부장 2명이었습니다.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호 씨,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네요. 무역회사는 보통 대졸 이상을 선호하는데 본인만의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준호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독학으로 영어와 무역 실무를 공부했습니다. 책으로만 배운 게 아니라 실제 공장에서 일하며 제조 과정과 물류를 직접 봤습니다. 이론과 현장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면접관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영어는 어느 정도 하시나요? 준호는 유창하게 영어로 답변했습니다. 자기소개부터 회사 지원 동기까지 준비한 내용을 막힘없이 말했죠. 사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학원 다녔습니까? 아니요. 라디오 강좌와 도서관 책으로 혼자 공부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일주일 후 준호에게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회사는 직원이 15명 정도인 작은 규모였지만 준호에게는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로 일한다는 것 자체가 꿈만 같았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대졸 선배들은 준호를 무시했습니다. 고졸이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심부름이나 시켜야지. 준호에게는 주로 잡무가 주어졌습니다. 서류 정리, 커피 심부름, 택배 보내기. 무역 업무는 거의 맡기지 않았죠. 하지만 준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선배들이 하는 일을 유심히 관찰하고 배웠습니다. 퇴근 후에는 회사에 남아 무역 관련 자료를 읽고 해외 바이어들의 이메일 문체를 연구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베트남의 한 바이어가 갑자기 주문을 취소하려 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담당자였던 선배는 포기하려 했죠. 어차피 베트남 시장은 작아. 그냥 놔둬. 하지만 준호는 달랐습니다. 퇴근 후 준호는 직접 그 바이어에게 영어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취소 이유를 묻고 다시 한번 거래할 방법을 제안했죠. 놀랍게도 답장이 왔습니다. 바이어는 가격 조건과 배송 기간이 마음에 들지 않아 취소하려 했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밤새 자료를 찾아보며 대안을 만들었고 더 나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거래는 성사되었습니다. 그것도 원래 금액보다 2배 큰 규모로요. 사장이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 씨, 이거 자네가 한 거야? 네, 사장님. 대단한데? 앞으로 해외 영업팀에서 일해보겠어? 준호의 눈이 빛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렇게 준호는 본격적으로 무역 업무를 맡게 되었고 그의 진짜 능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달락 위기 속의 결단과
성장 730-900 약 1500자. 1997년 대한민국에 엄청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바로 외환위기였죠. IMF라는 세 글자는 온 나라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준호가 다니던 회사도 위기에 빠졌습니다. 거래처들이 줄줄이 파산했고 수출 주문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직원들은 하나둘 해고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사장이 남은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미안한 애들. 회사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것 같아. 정리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 사장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일궈온 회사가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하지만 준호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사장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준호 씨, 자네는 젊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야. 현실을 봐. 우리 회사가 뭘 할 수 있겠어? 위기는 동시에 기회입니다. 지금 다른 회사들이 다 포기하고 있을 때 우리가 움직이면 시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준호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사장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자네한테 뭔가 계획이 있어? 네.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날 밤 준호는 밤새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사장 앞에 두툼한 기획서를 내밀었습니다. 중국입니다, 사장님. 중국? 지금 중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우리가 중국 시장에 먼저 들어가서 현지 공장들과 직접 거래하면 훨씬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건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위험하지 않나? 게다가 우리가 중국어도 못하는데.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중국어를 독학했습니다. 기본 회화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보다 나아질 수 없습니다. 사장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아. 자네를 믿어보지. 중국에 가보게. 31살의 준호는 단신으로 중국 광저우로 떠났습니다. 호텔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며 현지 공장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언어도 서툴고 문화도 낯설고 사기를 당할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간의 사투 끝에 준호는 신뢰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 3곳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새로운 유통 라인을 구축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중국산 제품은 품질도 좋으면서 가격은 30% 이상 저렴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준호의 회사는 오히려 매출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무너지는 동안 준호의 회사는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성장했습니다. 사장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준호를 껴안았습니다. 준호 씨, 자네가 우리 회사를 살렸어. 정말 고맙네. 아닙니다, 사장님. 저도 이 회사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말, 준호는 이사로 승진했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공장 노동자였던 그가 이제는 회사의 핵심 인물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준호의 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6달락 독립과 창업 900-1030 약 1500자. 2003년 준호는 35의 나이에 인생의 가장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독립이었죠. 사장이 은퇴를 준비하며 준호에게 회사를 맡기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준호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장님, 감사하지만 저는 제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자네 회사? 혼자서? 네.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걸 해보고 싶습니다. 사장은 아쉬워했지만 준호의 결심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준호를 응원했죠. 그래, 자네라면 잘할 거야.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게. 준호는 그동안 모은 돈 전부를 투자해 글로벌 트레이딩이라는 작은 무역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사무실은 고작 10평짜리 작은 공간이었고 직원은 준호 혼자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안정적인 자리를 버리고 왜 고생을 자처해? 하지만 준호에게는 확고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무역회사가 아니라 한국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진짜 글로벌 기업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첫 1년은 지옥이었습니다. 거래처를 찾아다니며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고 밤낮 없이 일했지만 적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준호야, 그냥 다시 취직하는 게 어때? 이러다 빚만 지는 거 아니야? 친구들조차 걱정했지만 준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게. 반드시 기회가 올 거야. 그리고 정말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베트남의 한 대형 전자제품 제조사가 한국산 부품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른 무역회사들도 이 정보를 알고 있었지만 가격 경쟁에서 밀려 포기했죠. 하지만 준호는 달랐습니다. 그는 직접 베트남으로 날아가 그 회사의 구매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가격은 다른 회사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품질과 납기를 보장합니다.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까지 완벽하게 제공하겠습니다. 준호의 진정성이 통했습니다. 그 회사는 준호와 계약을 맺었고 이 거래는 준호의 회사를 살리는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이후 준호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까지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그의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자.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품질과 신뢰를 지키면 고객은 다시 찾아온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5년 후 준호의 회사는 직원 10명에 연 매출 500억 원을 달성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고작 10평짜리 사무실에서 시작한 일인 회사가 이제는 강남에 사옥을 가진 회사로 변모한 것이죠. 하지만 준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큰 꿈이 있었으니까요. 2010년 준호는 회사명을 KT글로벌로 바꾸고 본격적으로 종합무역상사로 전환했습니다. 단순 무역뿐만 아니라 투자, 물류, 유통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한 것이죠. 2015년 KT글로벌은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상장 당일 주식시장에서 준호의 회사 주가는 급등했고 준호는 순식간에 수백억 원의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한때 동네에서 쓸모없는 아이라고 불렸던 소년이 이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가가 된 것입니다. 7달락 30년 만에 동창회 1030-1130 약 1500자. 2020년 가을 준호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준호야, 나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성민이야. 기억나? 이번에 동창회 하는데 올 수 있어?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대부분 고통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알겠어. 갈게. 약속된 날 준호는 평범한 캐주얼 옷을 입고 동네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일부러 화려하게 차려입지 않았죠. 과시하려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식당에 들어서자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모습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죠. 준호 아니야? 와, 진짜 왔네. 처음에는 반가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준호야, 너 뭐해? 장사해? 응, 회사 다녀. 회사? 어디? 작은 무역회사야. 아, 무역. 요즘 무역은 안 되잖아. 힘들겠네.
그들의 시선에는 여전히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저 미소만 지었죠. 자리에 앉자 옛날 이야기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들은 준호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준호야. 너 옛날에 도시락도 못 사오고 급식 먹던 거 기억나? 하? 맞아, 맞아. 체육 시간 때 항상 꼴찌였잖아. 그래도 착했어. 우리가 시키는 거 다 들어줬잖아. 준호는 참았습니다. 화내봐야 바뀌는 건 없으니까요. 그저 조용히 물만 마셨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너 어릴 때 공부도 못했잖아.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직장 잡았어? 글쎄, 먹고 살만해. 먹고 살만하긴 뭐가 먹고 살만해. 우리 중에 대기업 다니는 애들도 힘들어 죽겠다는데. 그들은 여전히 준호를 30년 전 그 가난한 소년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벌컥 열리며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앞장선 사람은 백발의 신사였고 뒤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그들은 식당 안을 둘러보더니 준호를 발견하자 곧장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직접 오시다니. 비서님이 연락 못 드렸나 봅니다. 제가 모시러 갔어야 하는데. 식당 사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죠.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의 친구들은 멍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한 친구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친구들 만나러 온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회장님, 정말 괜찮아요. 사장은 다시 한번 깊이 인사하고 물러났지만 식당 입구에는 여전히 고급 승용차 2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8달락 진짜 성공의 의미 1130-1300 약 1500자. 준호야, 너 설마 그 KT 글로벌 회장이야? 한 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가 만든 회사야. 뭐? KT 글로벌이라면 그 직원 3,000명에 연 매출 1조 넘는 그 회사? 그래. 순간 식당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준호를 무시하고 놀리던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한 친구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우리가 몰라봤네. 진작 말하지 그랬어. 아니야. 내가 일부러 말 안 한 거야. 그래도 우리가 너무했네. 사실은 말이야. 우리 내가 잘 될 줄 알았어. 다른 친구들도 급히 거들었습니다. 맞아. 넌 원래 똑똑했잖아. 어릴 때부터 뭔가 다른 구석이 있었어. 준호는 그들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비웃음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할 뿐이었죠. 한참 후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미안해할 필요는 없어. 준호야. 사실 난 너희한테 고마워. 어릴 때 너희가 날 무시하고 놀렸던 게 결국 내가 여기까지 오게 만든 원동력이었으니까. 친구들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만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사람을 겉모습이나 지금의 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마. 누구든 변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어. 나처럼 말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 친구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숙였죠.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 과거의 일이야.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며 살자.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그날 밤 준호는 식당을 나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이 동네를 떠날 때의 그 쓸쓸했던 기억이 떠올랐죠. 그때의 나는 아무것도 없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여기까지 왔어. 차에 오르며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일까? 돈, 명예, 권력? 아니었습니다. 준호에게 진짜 성공은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것도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성공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의 자신처럼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이었습니다. 준호는 지금 자신의 회사에서 학력과 배경을 보지 않고 인재를 뽑습니다. 대신 열정과 성실함을 봅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젊은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기회를 제공합니다. 내가 받지 못했던 기회를 다른 누군가에게는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동네 풍경을 보며 준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가난했던 소년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소년의 마음은 여전히 준호의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그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힘이었고 앞으로도 그를 이끌어갈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준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3년 KT글로벌은 해외 진출을 더욱 확대하여 전 세계 40개국에 지사를 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올해의 CEO로 선정되며 대한민국 경제계의 주목을 받았죠. 시상식 무대에서 준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릴 때는 가난했고 무시받았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의 말에 장내는 숙연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신가요?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저처럼 말이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준호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꿈을 포기하려던 학생도 있었고 나이가 많다며 제도전을 두려워하던 중년도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현재 준호는 자신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교육재단에 기부하여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 재단의 이름은 희망의 씨앗입니다. 제가 어릴 때 심었던 희망의 씨앗이 이제는 숲이 되었습니다. 이 숲에서 더 많은 씨앗들이 자라나길 바랍니다. 준호의 사무실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 시절 낡은 옷을 입고 초라하게 서 있는 자신의 사진이 담겨 있죠. 그는 때때로 그 사진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잘 견뎌줘서 고마워. 내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여러분, 준호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현재의 환경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남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세요. 중요한 건 자신의 믿음입니다. 셋째,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는 없습니다. 모든 고난은 성공을 위한 발판일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성공은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희망을 나눠줄 수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준호처럼요. 지금 당장은 힘들고 외로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만의 성공 스토리를 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화이팅!